자, 지질 구조로 갈게. 지질 구조. 자, 지질 구조는 뭐 습곡이나 단층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그리고 앞에 또 뒤에 보면 이 지질 구조의 전리도 있습니다. 근데 전리는 우리가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루진 않을 거야. 자, 먼저 습곡이 있는데 습곡은 지층들이 휘어진 구조, 이걸 바로 우리가 습곡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휘어지려면 양쪽에서 미는 힘이 되겠지. 양쪽이 미는 힘을 뭐라 불렀죠? 횡압력 그랬지. 당기는 건 뭐라 그랬지? 장력, 그렇지. 자, 이건 습곡. 습곡은 지층이 횡압력 받아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 자, 습곡의 구조. 자, 보면 습곡의 구조를 보게 되면 휘어져 있을 건데 배사와 향사라는 게 있어. 배사는 위로 볼록한 부분을 말합니다. 지층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한다. 자, 이와 대비되는 것이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향사라고 합니다. 자, 향사. 자, 그러면 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배자가 한자로 등배자야. 등이 일반적으로 굽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보면 뒤에 번호 있는 거 백넘버 이야기하지. 또는 우리 한글로 딱 한글 이야기보다 한자로 고치면 배번이라 불러. 들어봤을 건데. 요 배자를 그대로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형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지층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형이 아니라 지층이다. 참고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라 그런다. 자, 그러면 질문 좀 해볼게. 광인아. 네. A가 배사야, 향사야? 배사. 어? 자, 연우. A가 배사야, 향사야? 향사? A는 향사죠. 지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형이 아니라 그랬어. 원래 습곡이라는 것은 지층이 휘어진 구조잖아. 그럼 지층만 보여야 되는 거야. 지층만.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봐봐. 지층이 있는데 원래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건데 이거는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간 거고. 원래 지층은 A 같은 경우 아래로 오목합니까? 볼록합니까? 오목하잖아. 맞아? 그래서 지형을 볼 것이 아니라 지층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지층들을 보게 되면 오목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탕사가 되는 거지. 자, B 같은 거는 위로 볼록한 구조잖아, 맞지? 맞지? 현재 그래서 B는 현재 이게 배사가 된다. 그래서 지형이 아닙니다. 지층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의 자체가 지층이 휘어진 구조가 바로 습곡이잖아. 그럼 지층만 보셔야 돼. 지형이 아니야. 자, 습곡축이 있는데 습곡축이 뭐냐면 우리 습곡 중에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을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거 봐봐. 양쪽은 거의 안 휘었잖아, 맞지? 가운데 부분이 많이 휘었지? 이 딱 가운데를 우리가 현재 습곡축이라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한 배사일 수도 있고 아래로 오목한 향사인 곳이 가장 많이 휘어져 있겠지. 그래서 구분하면 자, 습곡 중앙의 축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 휘어진 것. 그래서 배사축과 향사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그림부터 좀 보고 갈게. 참고로 실제로 보면 여기 지층, 그림에 지층이 두 개가 있는데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실제 두 개 층이 쌓인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원래 아주 얇은 층들이 겹겹이 쌓인 거겠지. 그러면 겹겹이 쌓이는 무수히 많은 지층에서 각각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이 축이 다 있겠죠. 맞지? 그러면 모든 축을 다 표현한다면 축을 다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을 다 연결하면 뭐가 되지?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습곡축 면이라고 합니다. 축면. 됐나? 자, 다시 넘어갈게. 그래서 배사축과 향사축이 있고 이 습곡축들을 연결한 걸 습곡축면이라고 한다. 자, 날개는 별거 없습니다. 날개는 양쪽. 현재 뭐 만약 우리 새 같은 경우 양쪽 날개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양쪽을 우리가 날개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가 되겠죠? 날개. 자, 그러면 습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 면이 거의 수직인 습곡을 우리가 정습곡 그래. 거의 수직인 거. 앞에 내용은 동일하잖아, 맞지? 이런 거. 참고로 수평면이 있을 건데, 참고로 우리 단면은 선이 되겠죠? 수평선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습곡축 면이 있을 건데, 면. 자, 이 습곡축 면이 수평선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것. 이걸 정습곡이라고 한다. 근데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면, 이걸 경사습곡이라고 한다. 잠깐만, 이런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자, 원래 이게 정습곡이라면 약간 기울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경사습곡.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눕겠지. 이걸 가로로 누워대서 횡화 습곡이라 하는 겁니다. 자, 약간 휘어져 있는 것.
참고로 이 빨간 선은 습곡축 면이 있다면 면의 단면은 선이 되겠죠? 표현한 거야. 그래서 경사져 있는 것. 원래 상세히 하면 이 각도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안 해. 그냥 이렇게 나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그리고 횡와. 가로로 와. 와자가 무슨 와자? 와신상담의 와자도 같은 와자죠. 무슨 와자? 눕는다고. 그 가로로 누웠다. 많이 누워있는 것. 이걸 횡화습곡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수평면에 대해서 수곡측면이 거의 나란한 것, 많이 누워있는 것. 이걸 횡화습곡이라고 한다.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단층. 단층 우리 좀 했습니다. 맞지? 정단층, 역단층. 절단됐다 그 말인데 전리와 단층의 차이는 끊어지고 단층 같은 경우에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는 거야. 그냥 끊어짐만 생긴다면 틈만 생겼다면 그건 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층은 암석에 힘이 작용하고 얘 같은 경우에 끊어지고 이동까지 돼 있는 거. 이게 단층이다. 끊어짐만 있다면 그건 전리다. 얘는 이동까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층면, 절단된 면이 되겠지? 절단된 면, 끊어진 면인데 지금 단층이 생기고 그 사이 자 양쪽 지괴의 덩어리의 사이 면을 우리가 단층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상반과 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서 상반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 왼쪽? 상반은 오른쪽 왼쪽? 왼쪽입니다. 참고로 수직적으로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층 면이 있을 거잖아, 맞지? 면 위에 실려 있는 애를 상반이라는 거야.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애. 수직적으로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가끔 문제 풀다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단층 면상에 면 위에 실려 있는 애를 상반이라고 한다. 상반. 그 단층 면의 위쪽 부분을 상반. 반대로 하반은 단층 면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바로 이 오른쪽이 되겠지? 오른쪽이 하반. 자,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단층의 종류. 일단 처음에 정단층. 자, 정단층이라는 것은 자, 이런 구조를 가질 건데 원래 지금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 같은 경우에 원래 두 개가 붙어 있었던 지점이 될 거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 서로 멀어진 겁니까? 가까워진 겁니까? 멀어진 거. 원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멀어진 상태니까 이거 서로 양쪽 잡아당긴 힘. 잡아당긴 힘을 뭐라 불렀지? 양쪽 잡아당긴 힘을 장력이라고 그랬지. 그런 장력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끊어지고 이동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장력에 의한 건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구조를 보게 되면 참고로 상반이라는 것은 단층 면이 있다면 면 위에 실려 있는 상태였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으로 위아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기준으로 현재 위에 실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상반이 오히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반대로 하반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용어적으로 정단층, 역단층, 정과 역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당연히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반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어적으로 근데 이건 오히려 상반이 내려가 있는 경우 지금 양쪽이 당겼기 때문에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단층을 만들 수 있는 판의 경계는 어디였습니까? 발산인 경계였지? 발산인 경계는 서로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 양쪽 잡아다니는 효과 동일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발산인 경계에서 발달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역단층. 자, 역단층은 장력의 반대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상반이 오히려 밀려 올라가려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려면 양쪽에서 밀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양쪽 현재 미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 말을 하고 이거는 가로 방향이니까 우리가 횡압력이라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단층과 반대로 상반이 위로 그리고 하반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 이게 역단층이다. 자, 하반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이 미는 힘이니까 판이 접근했을 때와 동일 효과를 가질 거니까 이거는 수렴형 경계에서 잘 발달하겠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역단층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끊어지지 않는다면 흡곡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다 발달 가능하겠지.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이니까.
자, 참고로 이 그림은 정단층인데 지금 단층 면이 있는데 상반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상반은 왼쪽 되겠죠? 이 면상의 위에 실려 있는 것은 왼쪽 되겠지. 오히려 상반이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상반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상반은 오른쪽 되겠죠? 현재 이 면에 대해서 위에 실려 있는 것, 상반이 밀려 올라간 것, 역단층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것도 상반이 오른쪽 밀려 올라간 것, 역단층. 자, 세 번째로 주향 이동 단층이 있는데, 자, 지금 판에가 우리가 시험과 보존, 이건 보존형 경계와 관련된 겁니다. 원래 보존형 경계는 무슨 단층이 있었지? 변환 단층. 참고로 주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층 면이 있다면 지층이 쭉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해수면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지층 면이 해수면과 닿아 있는 이 만나는 이 선, 이걸 주향이라고 해요. 이걸 달릴 주자 향한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는 방향. 됐나? 그런데 주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수평 면상에 있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 서로 엇갈리게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맞지? 이걸 바로 우리가 주향 이동 단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자, 전단 응력이라 합니다. 전단 응력. 뭐 자세히 몰라도 돼. 이걸 비트는 힘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전단 응력이 이런 거야. 참고로 이렇게 책상이 있다면 책상에 내가 이거 손바닥 붙인 다음에 이걸 밀 거야. 밀 거야. 근데 이게 전체 고체다 보니까 전체가 밀리고 있는데 만약 얘가 말랑말랑한 놈이다. 그러면 밑에서는 반대로 내가 밑에 요놈을 발 가지고 못 움직이게 막을게.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내가 현재 보면 위에서 이 면을 잡고 밀 거야. 밀게 되면 얘가 말랑말랑한 놈이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근데 밑에 내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밑에는 못 움직이겠지? 참고로 반발의 외선적 보면 반대로 작용 힘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왼쪽으로 미는 힘처럼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수직적인 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걸 그대로 눕히면 수평에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작용한다는 거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향 이동 단층. 자, 그러면 수평적으로 엇갈리게 어긋나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단층이잖아. 바로 보존형 경계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밀면서 현재 결과적으로 위아래가 반대로 작용하는 것처럼 현재 효과를 발휘한다 그 말이고, 그래서 단층 면을 기준으로 양쪽 면이 수평 방향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향 이동 단층, 변환 단층 되겠죠? 자, 이게 얘가 되겠지? 근데 조심할 것이 참고로 이거 지금 양쪽 보게 되면 수직으로 잘려 있는데 꼭 수직으로 안 잘려도 됩니다. 비스듬하게 잘리더라도 어쨌거나 움직임을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면 돼. 지금 여기서는 수직으로 표현했지만 꼭 수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스듬하게 잘려 있더라도 수평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렇지? 자, 무슨 형 경계와 관련있다? 보존형 경계와 관련있다. 그래서 단층 같은 경우는 뭐 단독적으로 이 한 문제를 묻기 위해서 단층의 문제만 현재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우리가 다 배울 지질 구조 전체 현재 지층 모습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로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지.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포항과 경주 지진 여러분들 어릴 때였을 건데 기억 잘 안 나죠? 기억납니까? 포항 경주 지진 2017, 18년도였나? 자, 볼게. 지금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지금 미얀마에서 지진 발생했는데 원래 여기 지진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원래 규모 말고 또 뭐 있죠? 지진의 세기를 표현하는 게 진도. 진도라는 것은 진동의 정도야.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면 작겠지. 이거는 하나의 지진이라도 각 지역마다 여러 개의 진도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진도를. 그런데 규모는 뭐냐면 요거는 그 지진이 방출한 총 에너지야. 그래서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7점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지진 규모를 할 때 규모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를 취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안에 진동의 폭이 들어가. 떨림의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 10이 얼마죠? 1. 로그 100은 2. 이런 것처럼 이 규모가 1이 늘어난단 말은 진동이 10배로 늘어난다. 이 말. 근데 이번 지진이 7점 얼마로 이거보다 훨씬 더 크지. 그럼 떨림이 엄청나다는 거지. 됩니까? 우리도 이거 상당히 크다고 느꼈는데. 자,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포항 지진하고 경주 지진 중에 경주 지진의 규모는 5.8 그리고 포항은 5.4였어. 당장 0.4밖에 차이 나지만 좀 전에
규모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차이도 상당히 크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지. 자, 포항진이 더 컸습니다. 요놈의 에너지가 더 적은데, 요놈의 화력이 더 적은데. 왜냐하면 이런 진동이 양상도 영향을 미쳤어. 참고로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주양 이동 단층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만 움직였어. 근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주양, 수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역단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아래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움직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양상 때문에. 자, 넘어갈게. 이건 참고하시고 넘어갈게.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주양 이동 단층이지만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수직으로 잘린 그림이었지만 이건 약간 비스듬히 잘려있죠? 비스듬히 잘리더라도 수평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됐지? 넘어갈게. 자, 판상전리, 주상전리. 이제 전리를 할 건데, 자, 뒷페이지로 넘어갈게. 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다 했잖아, 맞지? 판상전리와 주상전리. 자, 판상전리는 어떤 경우에 만들어집니까? 판상전리는? 심성암이야, 화산. 땅속 깊은 곳에 심성암이 만들었다가 얘가 융기하면 위에 실륜에 있던 애들이 풍화침수로 제거가 되면 압력이 제거한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런 과정 거쳐서 전리가 생기는 거지. 자, 주상전리는 어떤 암? 화산암.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떻게? 밖에 나와서 빠르게 식으면서 냉각 때문에 수축한다, 팽창한다. 수축한다. 그래서 빠른 냉각이 여기서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됐지? 자, 이건 내용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 전리였고 4번은 부정합. 4번 부정합으로 가겠습니다. 부정합. 자, 부정합은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가볼게. 자, 부정합. 일단 그러면 정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아니 부자인데 정합은 뭐냐면 참고로 어떤 퇴적이 이루어질 때 중간에 끊김없이 연속, 그러면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한 관계를 부정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정합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쌓여있는 관계를 정합이라고 한다. 근데 부정합은 그렇지 않은 놈이다. 중간에 끊김이 있다 이 말이지. 물속입니까? 물밖입니까? 주로 물속에 퇴적되는 거지. 여러분 퇴적은 주로 물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자, 물속에 퇴적이 이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쌓여있는 관계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얘가 물속에 있다가 자, 융기를 했어. 융기. 그러면서 수면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왔어. 그럼 비바람 맞으면서 깎여 나가겠지. 풍화침식 받게 됩니다. 원래 물속에서는 퇴적이 잘 이루어지는데 얘가 융기한다?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퇴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풍화침식 받으면서 깎여 나가는 거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지. 깎이고 깎이고. 그런데 다시 얘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속 들어간단 말은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는 걸 뭐라 부르지? 융기 말고 침강. 다시 물속으로 침강하게 되면 그 위에 새로운 애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 새로운 애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중간에 여기 이 경계를 부정한 면이라고. 이 면을 관계로 위아래 공간적으로 바로 붙어 있지만 이들은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지는 거지. 중간에 새로 쌓인 거니까. 됐나? 이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그냥 내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정만 좀 진행을 할게.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자, 물속에서 퇴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속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퇴적 물속이다. 자, 그런데 이놈이 만약에 다시 물 밖으로 지금 수면이 있다면 물 밖으로 융기를 한다. 융기 빠져나왔다. 그러면 풍화침식 받게 되겠죠? 그럼 이놈들 깎여 나가겠지? 그래서 깎여 나와서 침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시 물속 들어가는 건 뭐라 불렀다? 침강. 자, 물 밖에서 침식되고 물 속으로 다시 침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물 속에서 다시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새롭게 쌓인 놈과 기존에 있던 놈 둘 사이를 우리가 부정합 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퇴적은 물속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러면서 부정합이 만들어진다. 자, 부정합에 대해서 잘 묻는 거 한번 볼게. 정리를 좀 할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봐. 자, 이 지층 같은 경우에 부정합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놈은 지금 위치가 물속입니까? 물속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물속 들어가서 지층을 뜯어왔어. 뜯어와가지고, 여기 부정합이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합니까?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지표에 드러나 있는 어떤 지층에서, 여기 부정합이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됐나?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또는 분석하는 것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애들. 마지막에 부정합을 만들고,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애들을 보고 우리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이렇게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지층들이야. 이게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 여러분한테 나중에 여기다가 나무의 그림들을 표현해줘. 이 말은 밖에 드러나 있는 지층들의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부정합 같은 경우에 여기 자갈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갈들이 깔려 있습니다. 부정하면 위에 자갈들이. 이걸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좀 더 할 거야. 자 그러면 기저여감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참고로 부정합이 되는 거지. 새로 쌓이고 깎여 나오고 새로 쌓이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A나 C나 A는 플러스로 돼 있죠. 원래 쌓이는 거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쌓이게 돼 있거든. 근데 A나 C 같은 경우는 유선형으로 들어와 있죠. 얘들은 마그마의 관. 특히 플러스로 표시하는 것들은 뭐냐면 화강암, 주로 심성암이에요. 그리고 V로 표시하는 것들은 분출되는 걸 말해요. 일반적으로 표현은. 됐나? 하나만 더 할까? 그럼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D는 원래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떤 암석들의 기호야. 자,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돼 있지. 참고로 여러분 셰일 기억납니까? 셰일과 이암의 차이는 뭐였지? 둘 다 점토가 쌓인 건데 층리가 있는 건. 셰일은 얇게 쌓인 구조고 이암은 덩어리고 둘 다 점토지만. 그래서 층리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D가 바로 셰일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뭘까? 이건 3. 자, B는 뭘까? 벽돌. B. 벽돌. 벽돌은 뭐로 만들죠? 벽돌은 뭐로 만들어?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가지고 만들잖아. 일반적인 벽돌, 회색 벽돌 있지. 맞나? 여러분들 시멘트의 원료가 뭐라 그랬지? 시멘트의 원료? 석회암. 이 석회암이야, 석회암. 일반 석회암이 기울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자, 두 번째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A 같은 경우에 V 표시되어 있단 말은 요거 원래 분출했다 그 말이 될 거고. 참고로 여기 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부정함이 몇 개입니까? 판단 가능합니까? 깎이고 새로 쌓이고. 깎인 것이 아주 깨끗하게 깎인 것이 아니라 거칠게 깎였잖아. 이런 식으로. 물결처럼. 몇 개지? 두 개죠. 절단된 단층은 직선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됐나? 자, 요거 원래 부정을 했었는데 지금 단층에 의해서 잘린 거고 분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층이 잘리고 다시 그 뒤에 깎이고 새로 쌓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합은 두 개.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렇게 나무를 일부러 표현해줘. 이게 지상에 드러나 있는 그림이다. 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융기 한번, 침강 한번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합 하나 만들어지는데 물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제시된 그림들은 다 물 밖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시한다고. 이러면서 뭘 묻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융기를 몇 번 했는지를 물어봐. 그럼 마지막에 튀어나온 것 이것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됐나? 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그림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 묻는 것 이렇게 묻습니다. 최소 융기 횟수가 몇 번이야? 이런 지형의 단면을 주면서 이 지역의 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 같은 경우에 부정합 몇 개? 두 개. 부정합 한 개 만들 때 융기 한 번 친 거 한 번이지. 그러면 융기 몇 번이야? 원래 부정합 두 개니까 두 번에다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지. 1을 더 더하면 되는 거지 계속. 됩니까? 무조건 부정합 하나는 융기 한 번이야. 근데 마지막에 나올 거니까 그 플러스 1을 해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최소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최소함을 왜 썼냐면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 볼게. C와 D의 부정합 맞습니까? C와 D 사이에. C와 D 사이에. 아주 깨끗하지. 깨끗하지. 근데 실제로 아주 깨끗하게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또는 확인하지 못하는 부정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말해서 최소를 쓴 거야. 명확한 것만 쓴 거야. 됐나? 자, 이렇게 부정합 플러스 1. 잘 묻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최소 융기 횟수를 많이 물어봤는데 가끔 침강수도 물어봅니다. 자, 부정합수와 침강수는 같죠? 같지. 마지막 융기 한 번 더 침강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잖아. 융기 침강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만약 침강수를 묻는다면 이거는 부정합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최소 윤기 횟수는 둘 다 3이지만 신강 횟수는 둘 다 2가 되겠지. 부정합수가 2니까.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단층이 무슨 단층인지 알겠습니까?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나중에 보면 그림 저 문제성이 나중에 있을 건데 뒤에 가면 자세히 보면 저건 역단층. 지금 당장 기울어진 방향 보고 오른쪽이 상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반은 왼쪽이고 이 전체 지형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 일단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 한정면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깎여 나가고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지질 구조들도 다 깎여 나가는 거지. 뭐 지층이나 습곡이나 다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부정한 면을 경계로 지질 구조가 절단되고, 자, 그리고 참고로 중간에 쌓이지 않고 깎이고 현재 새롭게 쌓이는 중간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한 면을 근거로 위와 아래 사이 큰 시간 차이를 가집니다. 바로 시대가 변한다 그 말이야. 시대가 변한단 말은 살았던 생물도 다 달라지겠지? 생물이 달라질 거니까 화석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자, 기저여감. 앞에 우리가 문제에서 좀 그림에서 좀 내용을 설명 좀 하기도 했었는데 참고로 기저여감이라는 게 부정한 면이 있다면 그 위에 기저여감들이 있습니다. 여감이라는 건 자갈을 말하지. 이런 자갈들을 기저여감이라 그래. 이런 기저여감이 왜 남냐면 우리 학교는 지금 여러분들 잔디라서 인조잔디를 괜찮은데 과거에 여러분들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도 보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대부분이 운동장은 흙과 모래니까 쉽게 쓸려 나가. 근데 사이사이 박혀있던 이런 자갈들이 드러난 경우 본 적 있을 거야. 원래 기반함이 있다면 걔들이 풍화 침식 받을 때 작은 입자들은 쉽게 물과 함께 바람과 쉽게 쓸려 내려가겠지. 그런데 이런 큰 조각들은 그 자리 그대로 남겠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그 위에 쌓이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지. 얘가 바로 기저여감이에요. 됐나? 그러면 이 기저여감은 어디서 나왔다고? 기존에 있던 이 기반함에서 떨어진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봐봐. 기호를 보면 플러스 표시 똑같고 점 표시 똑같고 이렇다는 거지. 이 말은 기존에 있던 기반함에서 떨어 나온 애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나? 자, 이게 바로 기저여감입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정한 면이 있고 이렇게 기저여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저여감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만약에 여기에 기저여감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지질 구조들이 잘려 나갔으면 표현해주고 있잖아, 맞지? 굳이 기저여감이 없더라도 부정합은 알 수는 있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부정한 경우가 많다. 기저여감은 자갈. 우리가 자갈이 주가 되면 쌓이면 여감이란 말을 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부정한 면이 있고 부정한 면 위에 이렇게 자갈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기저여감입니다. 자, 부정합의 종류도 할 건데 부정합의 종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건데 평행 부정합.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가 지층이 서로 나란한 관계를 말합니다. 봐봐. 이렇게 부정한 면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층과 지층 사이의 그 경계선을 뭐라 불렀죠? 지층과 지층 사이 경계선을 층리라 불렀지? 그래서 이 층리가 나와 있다면 층리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서로 직선으로 나란한 관계라면 이거는 평행 부정합. 됐나? 자, 근데 경사 부정합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관계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지금 부정한 면이 있고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관계. 이걸 경사 부정합이란 말을 쓰는 거지. 이를 경사 부정합. 자, 그렇다면 다시 광현이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빈이한테 물어봐야 되나? 광현이한테. 음. 자, 이렇게 경사야 아니면 평행이야? 경사 부정합입니까? 평행 부정합입니까? 둘 다. 둘 다 아니다. 보경이는 경사, 선영이는 평행, 우섭이는 평행. 이거는 평행. 왜냐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 관계만 보면 돼. 위아래 관계만.
전체가 경사진 것 상관없습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참고로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전체가 다 기울어져 있지만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평행부정합이에요. 됐나? 가끔 그렇게 여러분들 현재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많이 틀려. 이 부분을. 자, 경사부정합, 평행부정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층리를 비교하셔서 서로 나란한지 그렇지 않은지 참고로 이렇게 봐봐. 이런 봐봐. 이렇게 경사졌단 말은 왜 경사진 거지? 지층이 있다면 지층만 이렇게 휘었을까? 이제 기울어졌을까? 그러진 않겠지. 뭐냐면 횡압력 받아가지고 전체 습곡 구조 중에 일부만 표현한 거야. 위에 그림에서 봐봐. 위에 그림에도 현재 초록색 박스로 쳐놓은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습곡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사부정함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래가 만약 습곡을 받았다면 부정하면 아래쪽이 습곡을 받았다면 그건 다 경사부정합이야. 됐나? 자, 그리고 난정합. 자,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판단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자, 좀 전에 봐. 경사져 있는지 평행한지 판단하는데 뭘 썼죠? 층리를 이용했지. 그럼 만약에 층리가 없다면 경사져 있는지 평행한지 모르겠지. 그게 바로 난정합이야. 그게 난정합. 참고로 부정하면 아래쪽에 심성함이나 변성함. 심성함은 뭐의 종류죠? 성함이죠. 화성함, 변성함, 층리 있다 없다? 층리 없잖아. 맞지? 층리는 태정함에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심성함은 현재 일반적으로 화성함이 되겠지만 심성함을 쓴 이유는 당연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심성함은 관입에 의해서 심성함 된 것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현재 위에는 층리가 있겠지만 아래는 층리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성함, 변성함 이들은 층리가 없다. 그래서 나란한지 여부를 또는 경사져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게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부정한 면 위에는 다 무슨 함이죠? 부정한 면 위에는 다 무슨 함이지? 아까 태저감, 변성함, 화성함 다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부정한 면 위에는 다 태저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합은 기존에 있던 애들이 뭔지 몰라. 변성합이든 화성합이든 태저감이든 몰라. 아무것도 상관없어.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애들이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새로 쌓인 것. 무조건 위에는 태저감입니다. 됐나? 그래서 위에는 태저감이기 때문에 위에는 무조건 승리가 존재하게 돼 있어. 근데 아래는 어떤 애들은 상관없잖아. 맞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두 개, 가나가 있는데 지금 부정합 면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부정합 면이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는 경사 부정합이야 아니면 평행 부정합이야? 경사가 되겠죠? 위와 아래가 지금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윗면과 아래쪽, 위층과 아래측이 승리를 비교해서 서로 나란하지 않잖아. 맞지?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 부정합. 자, 나 같은 경우는 무슨 부정합? 평행이죠. 참고로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한지 여부를 묻는 거지. 전체가 기울어진 것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나를 보게 되면 서로가 나란하기 때문에 이건 평행 부정합 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두 개 중에 가와 나 중에 역전된 게 있습니까? 어떤 거? 왜 나가 역전됐죠? 그렇지. 기저여감은 자, 기저여감은 어디에 있다? 부정하면 위에 실려 있는 거지. 맞지? 문제상에서 기저여감이라 알려줬고 부정하면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부정하면 위에 기저여감 존재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부정하면 아래쪽에 존재하잖아. 원래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지.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맞는 거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역전 여부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관입.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관입이란 말은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누가 뚫고 들어가? 마그마가. 자, 고온의 마그마가 주변 암석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굳어버리면 걔를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그러지. 자, 이렇게 원래 지층이 있을 때 여기에 뚫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건 고온의 마그마다 보니까 이 닿아 있는 부분들은 변성이 돼, 안 돼? 변성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변성된 영역이라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해줍니다. 변성되었다고. 그럼 관입이 명확한 거지. 자, 됐고. 두 번째, 포획. 포획. 자, 포획은 뭐냐면, 잠깐만 설명할게. 이런 거야. 마그마가 막 뚫고 올 거야. 기존에 있던 지층들 암석이잖아? 딱딱한 놈들인데 밑에서 마그마가 막 뚫고 올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뚫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암석에서
깨지면서 파편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만약 파편이 잘 안 녹는 놈이라면 그 조각은 나중에 마그마에서 들어가서 안 녹고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럼 나중에 마그마와 함께 굳어버리겠지. 그러면 마그마가 굳은 애들과 함께 얘가 딱 가운데 박혀있겠지. 이걸 포획이라고 그래. 둘러싸였다고. 됩니까? 그러면 포획하면 관입당한 놈이야, 관입한 놈이야? 관입당한 놈에서 나온 조각이 되겠죠?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획암이라는 것은 둘러싸는 놈들이 아니라 포획돼 있는 놈을 말해. 그래서 이렇게 조각 들어간 것, 현재 이 굳은 것을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한다. 자, 굳었다는 말을 했지만 기존에 거의 안 녹고 남아있는 상태, 함께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변정이 된 부분이래. 그리고 이 플러스 표시된 거 있지? 참고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건 화강암을 의미합니다. 관입했다는 게 되겠지. 화강암은 무슨 암이야?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심성암. 땅속 깊은 곳에 굳었잖아. 맞지? 올라오다가 거기서 뚫고 난 뒤에 그대 다 뚫고 나오지 못하고 밑에 굳었단 말이지. 자, 그럼 봐. 요 색깔 이거 두 개 똑같죠? 맞지?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 이게 변성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조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애들이 함께 굳은 거지. 바로 이런 조각들이 바로 포획암이 된다 그 말이야. 됐지? 포획암. 자, 동일한 암석이 될 거고. 자,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포획암은 관입 당한 지층에서의 암석을 말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관입한 놈하고 관입 당한 놈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죠? 관입한 놈하고 관입 당한 놈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지? 관입 당한 놈이지. 걔는 벌써 있었잖아, 맞지? 있었는데 새로운 놈이 뚫고 들어온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포획암과 포획암 주변하고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지? 포획암이 더 나이 많지. 포획암은 기존에 있던 애잖아, 맞지? 포획암이 더 나이 많아. 이런 나이 묻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